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엑셀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는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상관 분석을 배웠습니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연관성 정도를 표시하는 수치인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두 변수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y를 x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 변수가 그런 관계를 가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변수의 값이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관계요. 여기 영어점수와 수학점수는 어떨까요? 수학점수 y를 영어점수 x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영어점수로 수학점수를 설명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변수의 관계가 동등한 관계일 때는 상관계수만 구하고요. 한쪽 방향으로 연관성이 존재하면 그때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키는 아들의 키에 영향을 주겠죠. 이때 우리는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독립변수, 흔히 x라고 표현하고요. 영향을 받는 변수를 종속변수, y라고 표현합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분석 내용은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식을 구하고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렇다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상관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전에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귀분석은 변수 수에 따라서 단순 회귀분석, 다중 회귀분석으로 분류하는데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하나이면 단순 회귀이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면 다중 회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한다면 대부분은 다중 회귀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쉬운 단순 회귀 분석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x이고 종속변수가 y일 때 두 변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관계식을 1차 함수, 선형함수로 가정하기 때문에 선형이란 단어를 붙여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의 목표는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알파는 절편이고요. 베타는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이 값의 추정식은 복잡하지만 엑셀에서는 간단히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절편은 인터셉트 함수로, 기울기는 슬로프 함수로 구합니다. 예제 8.1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귀선의 절편과 기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시고 삽입 메뉴에서 차트, 분산형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x와 y의 산점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점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추세선 추가를 누르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시면 이렇게 회귀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직접 함수를 이용해서 절편과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편은 함수 삽입에 가셔서 통계에 가셔서 인터셉트니까 i로 가셔야 되겠죠. 인터셉트 선택하시고 범위 x의 범위를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절편의 값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기울기는 함수 삽입에서 슬로프니까 s로 시작하죠. s로 가셔서 슬로프 선택하시고 y의 값 입력하시고 x의 값 입력하시면 1.71 즉 기울기 값이 구해집니다. 이때 구한 값이 아까 추세선에서 구한 이 식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회귀계수를 따로따로 추정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 여기서 회귀 분석 찾으셔서 확인 누르십니다. Y축 입력 범위에 Y 값들 입력하시고
X축 입력 범위에 X값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이 이름표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름표에 체크하시고 출력 범위는 D1 그리고 정규 확률도에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도구에 의한 출력 결과에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회의 개수 뿐만 아니라 T값, P값, 분산 분석표, 결정 개수와 같은 많은 통계량들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모형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앞에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표현했지만 종속변수 y의 값이 항상 이 직선 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의 기대값, 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xi 값에서 y의 값을 yi라고 한다면 yi와 회귀직선 간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오차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y에 대한 모형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오차항이 되고 이때 이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모집단의 회귀직선을 추정한 식을 y-이라고 표현합니다. xi에서 y에 대한 추정값은 yi-이 됩니다. 이때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이때 y와 y-의 차이는 잔차라고 합니다. 일종의 오차에 대한 추정값이죠. 우리가 회귀선을 추정할 때 이 잔차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추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잔차들을 그냥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제곱을 해서 더해줍니다. 즉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도록 y-을 추정하는 것이죠. 수학적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이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최소값을 갖는 알파와 베타를 구합니다. 이때 구한 알파와 베타를 최소자승법에 의한 최소자승 추정량, 최소제곱법에 의한 최소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회귀분석 출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의 추정값은 여기 개수값입니다. 7.0062 알파, 1.7165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추정이 끝나면 다음은 검정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회귀분석에서 회귀 개수를 추정한 다음에 이 회귀 개수가 0인가를 검증합니다. 회귀 개수가 0인가를 검증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베타가 0이라면 x의 변화가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즉 베타가 0이 아니어야지만 x가 y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알파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타가 0인가에 대한 검증 통계량은 베타의 추정값 베타햇을 보는 것이죠. 이 베타햇이 0에 가까운 값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베타햇의 표준편차, 즉 베타의 표준오차로 나눠져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0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0이 아니니까 규모가설을 기약합니다. 이 t값은 t분포를 따르는데 만약에 이 t값이 2라면 0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 유의 확률 p값은 이 노란색 확률이 됩니다.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 확률을 더한 값이죠. 자유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 값이 대략 5% 정도 됩니다. 만약 규모가설이 맞다면 이 t값은 이런 분포를 따를 텐데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분포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판단해서 규모가설이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의 결과에서 베타햇은 1.716 정도인데 이 값이 0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표준오차로 나눠주고
그래서 그 값이 t값이 되죠. t값이 6.23으로 이보다 무척 큰 값이 나왔고 이때 p값은 0.0002호가 나옵니다. 이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회귀개수가 유의하고 즉 x가 y에 영향을 준다는 뜻이죠. 다음은 가운데 표인 분산분석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분석표는 데이터의 변동, 즉 분산이 어떤 요인에 의해 생기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기 yi는 전체 평균 y바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왜 생기냐면 이러한 회귀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 차이는 오차에 의한 변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yi와 전체 평균의 차이는 오차에 의한 차이와 회귀선에 의한 차이로 나뉘고 이들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이러한 식이 성립됩니다. 즉 전체 제곱합은 오차에 의한 제곱합과 회귀 제곱합으로 분해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약한 표가 분산분석표입니다. 분산분석표에는 변동이 생기는 요인을 적고 각 요인에 의한 제곱합을 구하고 각 제곱합을 구하는 데 사용된 정보의 개수, 즉 자유도를 적습니다. 전체 자유도는 정보를 갖는 yi가 n개지만 전체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n에서 1이 빠지고요. 잔차 제곱합의 자유도는 정보를 갖는 yi가 n개지만 y햇을 구할 때 알파와 베타 두 개를 추정값으로 사용했으므로 자유도 두 개를 잃습니다. 회귀모형 자유도는 알파와 베타 두 개지만 전체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서 1이 됩니다.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해주면 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평균적인 변동을 계산하게 됩니다. 회귀선 때문에 생기는 변동과 오차 때문에 생기는 변동을 비교하는데 회귀선에 의한 변동이 오차에 의한 변동과 별 차이가 없다면 회귀선도 오차와 같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반대로 오차 변동에 비해서 회귀 변동이 유의하게 크면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즉 F값이 1보다 무척 크다면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값은 F분포를 따르는데 큰 값이 나오면 유의 확률이 작게 나오겠죠. 즉 여기서 P가 0.05보다 작으면 회귀선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엑셀 출력 결과에서 분산 분석표를 보겠습니다. 분산의 요인은 회귀와 잔차이며 전체 자유도는 표본의 수가 10이니까 9가 되고요. 회귀의 자유도는 1, 잔차의 자유도는 8. 이 두 값을 합하면 전체 자유도가 됩니다. 회귀에 의한 제곱합과 잔차에 의한 제곱합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제곱 평균을 비교해 보면 회귀에 의한 변동이 오차에 의한 변동에 비해서 무려 38배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F값을 F분포를 이용해서 유의 확률, 즉 P값을 구하면 P값은 0.0002호가 돼서 회귀개수가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회귀에서는 이때의 P값과 회귀개수의 P값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회귀에서는 T값의 제곱이 F값과 일치하기 때문에 두 검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P값이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이 결정계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계수는 적합된 회귀선이 얼마나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있어서 회귀선을 적합시켰을 때 두 자료가 모두 같은 회귀시로 적합되면서 회귀개수도 모두 유의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의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비해서 더 회귀선에 가깝게 모여 있습니다. 자료가 회귀선에 얼마나 모여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계량화한 것이
바로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유도합니다. 앞에서 제곱합의 분해를 설명할 때 총 변동 SST는 SSE와 SSR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데이터들이 회기선에 붙어 있으면 SSE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SST 중에서 SSR의 비중이 커지겠죠. 우리는 SST 중에서 SSR의 비중을 R제곱이라고 하고 이것을 결정계수 또는 설명계수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 결정계수가 크면 자료가 적합한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이 잘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가를 판단할 때 이 결정계수를 이용합니다. 앞의 예제의 자료에서도 엑셀의 출력 결과에서 결정계수가 첫 번째 패에 나옵니다. 여기서 R제곱은 SST분의 SSR로 0.83의 높은 값이 나왔습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은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의 회귀 분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속변수는 계량형인 경우입니다. 독립변수는 계량형뿐만 아니라 범주형도 가능합니다. 수학적인 모형은 회귀계수가 상수항 베타제로를 포함하고 또한 K개의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존재합니다. 이때도 우리의 관심은 회귀계수의 추정과 유의성 검정입니다. 유의성 검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의 선택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중회귀에서 회귀계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걸까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념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구한 베타1과 베타2는 단순회귀로 구한 따로따로 구한 베타1, 베타2와 같을까요? 이 베타1과 이 베타1의 값이 같을까요? 이 베타2와 이 베타2의 값이 같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습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계산한 베타1과 베타2는 이런 의미입니다. x1에서 x2의 영향을 빼고 y에서 x2의 영향을 뺀 다음에 그 값들을 단순회귀했을 때 나온 이 베타1 값이 같은 값이 됩니다. 또 x2에서 x1의 영향을 빼고 y에서 x1의 영향을 빼고 구한 값 베타2가 이 베타2와 일치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고 또는 고정하고 통제한 다음에 순수하게 그 변수만의 영향력을 추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으면 그 변수의 영향력을 빼줄 때 다 빼지고 오차 수준의 값만 남기 때문에 유의하지 않게 추정이 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중공선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중회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을 막기 위해서는 너무 관계가 높은 독립변수를 모형에 같이 포함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회귀계수의 검정입니다. 먼저 분산 분석표를 구합니다. 회귀 모형 때문에 생기는 변동과 의미 없는 오차 변동의 크기를 비교하는 검정이죠. 회귀 모형에 대해서 검정한다는 것은 K개의 회귀계수가 모두 0인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F값이 유의하다면 모두 0은 아니니까 최소한 하나 이상의 회귀계수가 유의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변수가 유의한지는 각 계수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 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가를 검증하는데 추정값을 표준 오차로 나눠준 값이 t값이고 이 값이 0에서 멀리 떨어진 값이면 0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유의 확률을 구해서 그 값이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하해서 회귀계수가 유의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사시험 성적과 대학 평점이
근무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중회귀 분석하는 예제 8.4입니다.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 선택하시고요. 통계 데이터 분석에서 회귀 분석 선택하십니다. Y 변수의 입력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X 변수의 범위도 입력합니다. 첫 번째 행이 이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표에 체크하시고 출력 범위는 E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에 결정계수가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R제곱은 0.86, 이 값은 SST분의 SSR을 계산한 값이죠.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분산분석 표에서는 회귀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습니다. P값이 매우 작은 값이 나왔으므로 하나 이상의 회귀계수가 유의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각 계수의 추정된 값을 보시면 Y는 절편, X1의 계수, X2의 계수 이렇게 회귀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P값을 보시면 이때 P값은 큰 값이 나왔으므로 X1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이 P값은 작게 나왔으므로 X2의 회귀계수는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회귀 분석도 엑셀을 이용하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독립변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지만 입력이 된다는 점, 그리고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정값이 출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회귀계수의 추정이 불안정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중공선성을 갖는 변수는 모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산 팽창 지수 VIF 값이 5 이상인 독립변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씁니다. VIF는 독립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를 독립변수들로 해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결정계수를 R제곱이라고 한다면 1-R제곱의 역수가 그 변수의 VIF가 됩니다. 만약 연관성이 높아서 결정계수가 0.8이 넘는다면 이 값이 0.2보다 작아지니까 VIF가 5가 넘는 것이죠. 그런데 엑셀에서는 VIF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가 3개 있을 때 각 변수의 VIF는 이렇게 구합니다. X1이 종속변수라 생각하고 X2, X3로 회귀 분석한 다음에 그때의 결정계수가 R제곱이면 X1의 VIF는 1-R제곱분의 1이 됩니다. 차례로 X2와 X3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한 다음에 이 값이 5가 넘으면 그 변수를 제거합니다. 간단하게 VIF를 구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제에서 독립변수에 하나의 변수를 더 추가했습니다. 과연 이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들어가서 상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범위 입력하시고요. 첫째 행 이름표 사용하시고 출력 범위 적어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예, 그러면 X2와 X3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두 개의 독립변수가 매우 연관성이 높습니다. X3의 VIF 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X3를 종속변수로, X1, X2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셔서 데이터 분석, 회귀 분석 선택하시고요.
y의 범위는 x3가 되고요. 그리고 x의 범위는 x1, x2가 됩니다. 이름표에 체크하시고 출력 범위 f1 적으시면 이렇게 결정계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VIF 값은 이렇게 5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x3라는 변수는 제거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VI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귀분수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